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전세 보증금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 중 악성 임대인에게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 가운데 3명이 부동산 경험이 적은 2030 세대였습니다. 2030 세대의 피해 금액만 보면 5,809억 원에 이르는데요. 1인당 평균 피해액을 따져보면 2억 원이 넘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전세금 반환 보증제도를 꼽습니다. 임차인들이 임차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 전세금 반환 보증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이 전세금 반환 보증제도는 서울보증에서 운영하는 제도와 그다음에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에 가입하게 되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가 있다. 문제는 악성 임대인이 보증보험도 악용한다는 겁니다. 악성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관리 대상에 오른 사람인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변제한 건수가 3건 이상이고 또 미회수 금액은 2억 원이 넘는 집주인을 말합니다. 이런 악성 임대인이 1년 새 빠르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5월 108명에서 지난 7월에는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고 금액도 7,800억 원이 넘었는데 허그가 회수한 금액이 약 14%에 불과합니다. 보증보험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일부 악성 임대인이 악용하면서 피해 구제에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지난 1일 전세 사기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사기에 연루된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막거나 말소하고 채권 회수 전담반을 운영한다는 계획인데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집값은 하락하면서 2년 전 시세에 근접했습니다. 이 때문에 깡통 전세 우려도 더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그동안 집값이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내려가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집값 하락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깡통 하는데 뉴스라이더 함께 하시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피해 예방법과 대처법 모두 알아볼게요. 엄정숙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엄정숙 변호사입니다. 네. YTN 스튜디오 또 처음이시라고. 네네, 사실 너무 떨려가지고 근데 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심호흡 좀 하시고 이게 사실 그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나 지금 전세 계약해야 되는데 혹은 전세 계약하고 나서 요즘이 좀 불안한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깡통 전세가 뭐 위험하다 언론에서 하도 많이 떠들잖아요. 어떤 점이 위험한 겁니까? 사실 깡통이라는 말 자체로 깡통인 거죠. 속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속빈 강정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금과 전세 보증금만으로 소유권자가 된 그 집을 깡통 전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매매가에서 전세가 매매가가 요 정도가 있으면 전세가가 한 80% 정도 오면은 그 이상부터 깡통 전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험이 높죠. 그 주택 유형도 뭐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깡통 전세 위험성이 높은 주택 유형이 빌라,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빌라의 사고 유형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고요. 뭐 어차피 아파트는 이제 국민은행 같은 데서도 시세 자료가 명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시세 정보를 확인하기가 쉽죠. 그런데 이제 빌라 같은 경우, 특히 신축 빌라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격 정보가 얼마인지 일반인들은 잘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되면 이제 깡통 전세 위험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국토부 자료를 봐도 수도권 지역 4곳 중에 한 곳이 깡통 전세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신축된 빌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형 오피스텔이 위험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축 빌라, 그러니까 아파트의 경우는 KB 시세가 있는데 신축 빌라의 경우는 저도 이제 시세를 어떻게 조회를 해야 되나 잘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 신축 빌라 시세는 어떻게 좀 사실은 현장 확인을 할 수밖에 없고요. 현장 확인이라는 게 현장 부동산을 여러 군데. 뭐 임장 활동 이렇게 말도 하는데 이제 공인중개사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 시세와 비교하는 방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사실상 그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부동산도 좀 여러 군데 다녀보면서 시세를 파악하는 네. 게 무엇보다 네, 중요할 네, 것 네,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오피스텔도 시세가 공시되어 있는 자료들을 다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 피해 유형 그 연령대를 보니까 특히나 2030 젊은 층에서 피해 네, 네. 사례가 좀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딱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2030 세대는 사회적 경험이 좀 아무래도 없다 보니까 뭐 이제 사회에 이제 진출해서 첫 계약을 하는 케이스가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시세 파악이라든지 또 이 물건이 위험한지 아닌지 또 뭐 계약하는 당사자가 정확한 그 상대방이 맞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것에 있어서 아무래도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하다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 아주 고액의 임대차 관계이기보다는 또 저가의 중저가의 임대차 관계에서 많이 발생하기도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30 세대가 타깃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액보다는 중저가에서 그러니까 네, 중저가는 사실 좀 사회적 약자층에 해당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고액인 경우라고 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파트라든지 그러니까 시세 확인이 좀 분명히 잘 되는 곳일 테고요. 뭐 중저가면 뭐 소형 오피스텔, 뭐 빌라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결국 그런 게 다 이제 합산이 돼서 이제 2030 세대가 이제 타깃이 되는 경우가 많죠. 구체적인 사례를 좀 알고 싶은데 이게 그 사회 초년생일수록 사회적 약자일수록 뭐 처음으로 직장을 구하는 뭐 사람들 혹은 대학교 근처에서 하는 뭐 원룸 세입자 이런 분들이 좀 피해를 당하기 쉽다는 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세 사기를 어떻게 당한다는 겁니까? 네, 전세 사기 유형을 뭐 3가지 정도로 이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중 계약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중 계약? 네, 임차인이 집주인으로 가장해서 자기가 마치 집주인인 것처럼 이제 행세를 해서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보증금을 사실상 떼먹는 것이죠. 그 나도 세입자인데 내가 집주인인 것처럼 또 다른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 그게 사기의 이제 전형적인 유형인 것이고요. 또 아니면 집주인의 대리인이, 그러니까 세입자가 그렇게 이중 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대리인이 이제 대리인이면 대리인의 역할만 해야 되는 것인데 본인이 마치 집주인인 것처럼 이제 행세를 해서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받아서 중간에서 착복하는 것이죠. 횡령 내지는 사기가 이제 성립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 유형으로는 이제 저가의 매물을 이제 중복 계약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뭔가요? 시세보다 보통 일반의 시세라는 것이 있을 텐데 그 시세보다 저가의 매물이다 이런 방식으로 유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집 구하기 어려운 세입자 입장에서는 저가라고 하니까 이제 시세보다 싸니까 친구가 구한 것보다 더 저렴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혹하는 마음에 계약을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한 명의 세입자만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세입자와 이제 중복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죠. 그 좀 궁금한 게 중복 계약하면은 곧 들통이 나는 계약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지만 그럼에도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돈을 지급하는 즉시 그 계약을 체결을 주도했던 그 업자 내지는 그 당사자들은 사라지고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주를 한다든지 이제 연락 두절, 그래서 찾아내지 못하게 되고 뭐 이런 방식으로 그게 이제 저가의 그러니까 매물 가액을 저가로 다운시킨 다음에 이제 중복해서 여러 군데와 업체와 여러 세입자들을 받아서 이제 돈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식의 사기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들고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집을 구할 때 내가 알아본 시세보다 현저하게 싸다라고 하면 일단 의심을 하고 봐야 되는 네, 그렇습니다. 네, 쉽게 싸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쉽게 체결해서는 안 되고 충분히 사전 정보를 이제 주변 시세와 맞는지 싼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계약을 할 때는 부동산을 믿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도 불법이 있을 수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공인중개사분들은 사실 저도 중개사 자격증이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변호사신데 자격증까지. 그러진 않고 상당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많은 분들이 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국민의 절반이 다 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법적인 유형의 중개사 사무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유형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이제 중개사가 이제 명의만 이제 자기 중개사 자격증을 올려놓고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 무자격자들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식의 뭐 규모를 되게 그렇게 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격증 없는 자가
또 그렇게 일선에서 일을 하다 보면 마치 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이제 개인들은 속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불법 중개 그 업이 성행하는 그런 식의 유형으로 이제 그러다 보면 그 사무실 측에서는 이제 임대인하고 결탁해가지고 뭐 시세를 같이 속이는 방식인 거죠. 그러면 세입자들은 중개사 말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시세 평가를 할 때 이제 상당히 이제 부풀려진 시세를 평가하다 보니 이제 나중에 이제 돌려받을 때는 이제 전세가가 매매가를 훨씬 웃도는 식의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이제 현실인 거죠. 예, 시세 조종이나 교란의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고, 그럼 계약하기 전에 이제 그 내가 지금 그 찾은 부동산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실제로 있는 분이 맞는지를 일단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것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 짚어주셨고, 저희가 앞서 예방법과 대처법을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는지를 좀 볼게요. 집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약하기 전, 계약하기 하고 난 후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전후에 어떤 걸 좀 챙기면 좋은지 알아볼게요. 일단 계약하기 전부터. 네, 사실상 다 기본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만 잘 지키시면 되는데 계약하기 전에는 이제 등기부 등본을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요. 소유권자인지 또 등기부상에 이제 선순위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내 보증금이 후순위일지 선순위일지를 체크해 보시고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더라도 이게 안전한 금액인 것인지, 또 지나치게 과다하게 높은 선순위 금액이 있다면 또 제가 내야 될 보증금액을 많이 줄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등기부 등본을 분명히 확인하시고 또 건축물 대장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이제 위반 건축물인지 아닌지 표기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제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국세를 체납하는 임대인들도 상당히 많으니까 이제 납세 증명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제 임대인의 신용에 문제가 없는지도 이제 분명히 확인하셔야 될 것이고요. 또 계약 체결하기 전에 신분증, 집주인이 이제 진정한 집주인이 맞는지 신분증을 가지고 이제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부동산을 통해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려고 저희가 수수료를 드리는 거니까 뭐 임대인에 대한 납세 증명서 같은 거를 부동산 통해서 요구를 하면 될 것 같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거는 정말 중요하네요. 이중 계약이나 어떤 대리인 계약에 대해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 앞서 말씀하신 건축물 대장의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요거를 확인을 해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위반이나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 건축물 대장까지 꼭 떼보셔라,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집 계약 후에는 우리가 또 뭘 챙겨야 됩니까? 네, 계약을 하시고 나면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 주민센터에 가셔가지고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하셔야지 대항력이 부여됩니다. 잠깐만요. 확정일자를 받는다는 게 그 내가 잔금 치르고 나서 들어가면 전입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계약하자마자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네네네. 계약서에 뭐 시간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한 뒤에라도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확정일자라고 해서 주민센터에서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러 왔습니다 하면 이제 이게 그 도장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건은 언제 확정이 되었다, 이제 이런 날짜를 부여받는 것인데, 그렇군요. 그 날짜를 기준으로 이제 그 다음 날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이제 대항력이 부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증보험도 있던데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최근에 신설된 제도가 있는데 전월세 신고 제도, 그러니까 전월세 신고 제도라고 해서 계약을 한 날로부터 이제 과거에는 뭐 매매 계약권만 했었는데 이제는 전월세 계약을 했을 경우에도 30일 이내에는 내가 이제 전세 계약을 했다, 월세 계약을 했다, 이렇게 해서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뭐 임대 보증 보험을 이제 가입 또 하실 수 있으시다면 5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5개월 이내에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끝으로요, 대처법, 전세 사기인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세입자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어쨌든 이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좀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좀 강력하기도 하고, 그래서 임대인을 이제 전세 사기로 고소해 볼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사기로
과연 유죄까지 나올 것인지가 좀 사실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갭 투자를 당연히 이제 시세가 오를 줄 알고 자기가 그렇게 판단했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이제, 혐의점이 무혐의라고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사 소송이고 전세금 반환 소송을 통해서 내 채권을 법원에 확정된 판결로 받는 것이라서 이렇게 받아두어야 당장은 회수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시효가 10년이 되는 거니까요. 또 10년이 되면 시효 연장 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법원에 확정된 집행 권한을 반드시 확보해 두시는 게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 들어가서 YTN 뉴스라이더 치시면 다시 보기가 뜨거든요. 그거 다시 보시면서 좀 저희가 주의해야 될 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엄정숙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조정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전셋값이 매매가랑 비슷해지는 이른바 깡통 전세 현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뜻인데 지방이 특히 심각합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당산동에 있는 400세대 규모 오피스텔입니다. 전용 면적 25제곱미터 전세가 2억 2천만 원에 나왔는데 같은 면적 매매가도 2억 2천만 원입니다. 지금은 분야가 매매가율이 조금 올라서 똑같아졌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매매가율이 오히려 더 빠졌습니다. 전세가 있고 매매가 더 힘들었죠. 매매가 대비 전세값 비율을 의미하는 전세가율이 100%인 셈입니다. 부동산업계에선 보통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라고 부르는데 집값 낙폭이 큰 지방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전국 평균 전세가율은 68.8%인데 포항 북구나 광양, 청주 서원구, 목포, 천안 동남구 등은 모두 80%를 넘었습니다. 경기도 여주나 이천 같은 수도권 외곽도 80%를 웃돕니다. 서울은 전세가율이 60% 초반으로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일부 자치구에선 위험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서울 다세대 주택 전세 거래 가운데 196건은 전세값이 매매가와 같거나 비쌌습니다. 강서구가 1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천구, 양천구, 관악구 순이었습니다. 전세가율이 상승하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2019년 3,442억 원이던 사고 금액은 지난해 5,79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사고 금액 규모만 3,407억 원으로 2019년 전체 사고 금액 규모에 육박합니다.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세대 주택 세입자 피해 규모가 1,961억 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불안한 시장 분위기에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5,000여 건이던 가입 건수는 6월에는 19,000여 건으로 증가했고 가입 금액 규모는 1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수요보다 투자 수요 비중이 높았던 곳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매매가와 전세값 차이가 적은 부동산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 투자로 상승한 가격이 금리 인상 등을 견디지 못하고 단기간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21년도 이렇게 부동산의 시장 가격이 높이 올라갔을 때 갭 투자가 많았었던 지역에서는 가격 하락기에 깡통 전세의 우려가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깡통 전세 현상이 심화하면서 국토교통부는 세입자에게 집주인 세금 체납 내용을 알리는 방안 등이 담긴 대책을 다음 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